왜 나오셨는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별호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청작가에 대해서 아주 지중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제가 작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작가, 이 시대 베스트셀러 작가. 더구나 그 미실이라는 소설을 2만 부가 아니고 20만 부가 팔린 작가. 여러분들 20만 부를 상상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여성 작가인데 여성 작가가 역사 소설을 주로 쓰시는, 다른 것 없으면 역사 소설을 쓰시는, 우리는 정말 귀한 분을 오늘 모셨거든요. 특히 그 미실 얘기하는 무슨 2005년에 그 세계문학상, 제1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 독자들을 많이 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읽은 것만 얘기하면 연개소문, 상하 연개소문이라는 걸, 무슨 이제 미실도 신라시대 한 여성, 그걸 이제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연개소문, 논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1번. 가미가제? 네, 독고다이. 그 닭고다이인가? 독고다이. 그러는데, 그거 너무 참 재밌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걸 나는 읽었기 때문에 그 외에 그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현대적인 해석으로 해서 이렇게 쓰시는 김실 작가. 아주 지금 더구나 우리 강원도의 문화의 어떤 모든 걸 충분하는 강원문화재단의 이사장님으로 오셨죠. 언제 오셨어요? 작년 10월 24일 그리고 고우시죠? 네. 이제 많이 보실 거니까 오늘 우리 김실 작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들 많이 뺏기 바랍니다. 김실 작가 가진 거 많이 오늘 뺏으세요. 네. 네. 따로 자료를 직접 안 해가서 그냥 왔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부끄러운데, 저는 강원도 기능에서 아버지가 태어나기 속초에서 태어났죠. 아버지가 강릉 분이고 엄마가 춘천 분이고, 저희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저희 외할머니가 홍천 내촌 출신이시라고 그래서 또 같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는 지금 안 걸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또 야양댁이시고 양양도 있고, 아버지가 교직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공해, 태백 다 해서 곳곳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그 초중고를 다 강릉여고를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 24일에 강원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돼서 고향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대관령 음악제였어요. 제 20대 대관령 음악제 20주년이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하루, 그러니까 전체 실제로 메인 공연은 20회. 그래서 열흘인데 중간에 하시고, 근데 제가 11일 동안 협상이 있었어요. 지금 발펜시아에 있다가 어제 집에 막 가자마자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지금 엄마가 맨날 집을 나간다고 투덜거리는데 이제 제가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저는 딱 전상국 선생님의 반토막 30년 동안 글 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니까 선생님한테 너무 시간으로 밀려서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도 한 세대잖아요. 36년은 한 세대라고 보통 얘기한다. 선생님은 두 세대를 작가도 사셨지만 저는 어쨌든 한 세대를 살았고, 제가 사실 되게 죄송스럽게도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겠다고 사실 생각을 갖고 나왔거든요. 약간 작년에 그렇게 나올 때 좀 다른 각오를 갖고 사실은
출세간 네, 뭐 하여튼 어쨌든 최상속으로 나왔는데 그 이전의 삶과 좀 다른 삶을 이제 또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의 삶과 후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học 선생님 그 지금 책곡간과 그 지하에 문학관 아카이빙 해놓으신 걸 보고는 저는 엄청 놀랐는데 그 모든 기록을 갖고 계시네요. 저는 사실은 선생님을 이렇게 다 모으시고 정말 다 완성하시는 그런 60년을 사셨다면 저는 가진 거를 다 버린 것 같습니다. 30년. 다 버려서 사실은 저는 거의 가진 게 없어요. 제 기록 그리고 심지어는 기억 이런 것까지도 좀 다들 작가마다 사실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뭐 창작교실을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관상을 좀 보아하니 한두 번 이걸 하신 분들이 아닌 것 같고 이미 본인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아마 이 다른 작가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든 작가가 자기의 삶을 걸고 글 쓰고 얻고 읽고 하고 싶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자기 세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저희는 저 자신의 삶밖에 살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경우는 좀 제가 그 문학을 통해서 정신과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승화라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승화라는 게 예술을 통한 자기 뭐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사실 그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뭐 좀 부정적인 것들도 있어요. 뭐 자원이라든가 이렇게 남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하면 승화는 가장 좀 높은 경지에서 자기를 털어내는 것을 예술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선생님이셨고 엄마가 춘사를 하고 아버지가 강사를 나오셨는데 근데 그 굉장히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딸로 태어났고 첫째 딸로 태어났고 그리고 어렸을 때 뭐 사실은 사건이나 상처를 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괴로웠어요. 그게 결국은 저를 작가로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저는 엄청나게 예민했고 엄마 아버지 말씀이 그 때를 쓰다 못해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고 넘어가는 눈을 뒤집고 그랬는데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되게 예민하게 기질 자체가 됐고 그걸 굳이 외부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엄마 아버지가 다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저는 엄마 손에서 크지를 못했고 그 시절만 해도 지금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게 엄청 길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때는 딱 한 달. 예. 선생님 아시는 거. 이게 선생님이 것 같았어요. 근데 한 달이 그래서 저랑 남동생 딱 둘인데 둘 다 그 달의 마지막 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월말 고사됐고 월말 정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딱 맞춰가지고 낳고 한 달을 꽉 잘 쓰려고 알뜰하게 쓰려고 그래서 제 동생은 진짜 속초에서 둘 다 나왔는데 학교에서 말 끊었어요. 진통하는데도 배를 잡고 엄마가 그래서 딱 한 달 있다 바로 목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의 다 신모 언니가 키웠어요. 예, 신모 언니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운 또 소녀들이 사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15, 16, 17, 20살도 안 된 소녀들이었는데 얼마나 애고기가 싫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야 뭐 이제 굉장히 큰 언니들 같았지만 진짜 자기 집안에 입 하나 벌기 위해서 이렇게 남의 집 살이를 했던 그러니까 저같이 또 예민한 아이를 물고 오던 언니들이 지금 막 마냥 이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억 속에 하나는 약간 좀 장면처럼 트라우마 같은 장면 하나는 그 중에 한 언니가 금자 언니인데 이름이 다른 언니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떤 언니는
울면은 책을 읽어준 언니도 있었고, 예, 그 언니의 스타일에 따라서 또 이렇게 봐주는 게 달랐는데, 저 굉장히 글자를 빨리 뗀 이유 중에 하나가 시모니가 가르쳐줘서 맨날 울면 책을 읽어줘서 3살 안 됐을 때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어가 너무 빨리 저한테 다가온 것도 있었고, 근데 조금 컸을 때 금정 언니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러 나갔는데 저를 데리고 나가면 이제 처음엔 데리고도 나가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중에 내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쌀떡이 자꾸 비는 거예요. 쌀을 하면서 데이트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빵이라도 먹으려면. 그게 이제 저 짧은 소설을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금정 언니는. 근데 그 언니가 계실 때 이제 제 기억에는 이렇게 장롱에다 저를 가져오고, 이게 깜깜한 데로 딱 갖고 나가니까 이렇게 외투들이 이제 죽은 동물의 시체처럼 이렇게 어둡고 주렁주렁 머리 위에 달려있어 이런 장면,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무서운 장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엄마 아버지에 대한 분노, 솔직히 원망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애들은 아니잖아요.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잘 지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민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끝없는 반항과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근데 되게 이 아이러니한 게 바깥에서는 정말 모범생이었거든요. 내내 이제 반장을 한 10년 하고, 누가 그때 이사장 부임한 다음에 이제 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친구 누군지 알거든요. 아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요새 SNS에 많이 올라오니까, 근데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권력욕이 있었다고 표현을 해서 내가 반장을 좀 오래 하는 거는 있으나 내가 그 권력욕을 30년 동안 숨기고 글을 썼다니 정말 난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 안 하고 딴 짓을 했네. 가장 권력이 없는 작가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는데, 하여튼 바깥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으나 내면에는 불안과 우울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어두운 감정들이 굉장히 뒤엉켜 있어요. 근데 사실 글을 어떤 식으로든 창작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은 오히려 물어봐요. 저 사람 왜였을까? 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하고, 분명히 하지 못한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그게 내 경험이든 나에 대해서든 아니면 내 가족이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나의 경험이든 분명히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소재가 됐든 주제가 됐든 자기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사실 본인에서 비롯되죠. 본인의 기억과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그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지. 이게 결국 제가 30년 동안 막 이렇게 좀 헤매면서 이제 이만큼만 하면 돼. 전상 선생님 가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30년 했으면 됐다라고 싶었던 게 사실은 그걸 끊임없이 물어봤던 과정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진짜 피하고 싶은 게 뭐고, 왜 나는 이렇게 불행했고, 불행감을 느꼈고, 왜 나는 불안했고, 이것이 30년 동안 글을 쓰는 과정에서 풀려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홀가분해요. 어떤 분들은 다음은 작품 안 쓰시나요? 어쩌고 다시 돌아오면 글 쓸 수 있으면 안 쓰고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웬만하면 글을 안 쓰고 사는 삶이 좋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찬장글 시대에서 하면 좀 웃기겠지만, 굉장히 그게 쉽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계속 대면하고 직면해야 되는. 근데 나를 보는 게 사실은 싫을 때도 있잖아요. 나이 어둡고 사실은 고통스럽고 좀 부끄럽고 이런 것들까지 다 깔려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용기와 정직함에 대한 것이 사실은 아주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 어린 학생이셔요? 네, 아니요. 학생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동안이라서. 이게 어린 친구들 가끔 이제 학교로 이렇게 이렇게 창작 교실
강연하러 가면은 이 와중에도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작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건 하지 마라. 얼마나 시작 안 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진짜 하고 싶으면 해야지 어떡하겠니. 그렇죠. 그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작가가 되는 건 오히려 쉽다.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그 작가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작가가 한다는 게 뭐 우리 전상훈 선생님 앞에서는 못할 많이 계시고 근데 전상훈 선생님도 학교도 계셨고 여러 가지 이제 답벌이나 진짜 뭐 삶의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30년 전업 작가였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그 지하 내려가서 얘기하시게 작품들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실 때 사실 전상훈 선생님은 중단편 작가죠. 단편 작가.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단편은 굉장히 압축이 돼서 즐겁게 쓸 수 있는데 장편을 하면 너무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많지 않고 단편 작품들이 많지 않고 그 이유가 시간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마 좀 이 이야기 스토리텔링에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시기도 하고 이거는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바쁘게 있으셨기 때문에 진짜 장편이 돼야 돈이 됩니다. 네, 소설집은 정말 안 팔리거든요. 소설집은 정말 문학을 좋아하고 뭐 혹은 우리끼리 사본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 정말 문학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사보지만 실제로 좀 그걸 팔아서 밥을 먹고 살려면 장편을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소설집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중단편은 딱 한 번 정도의 분량할 수 바로 이제 저는 밥벌이로 소설로 밥을 먹어보겠다는 밥을 벌어 먹어보겠다는 아주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에요. 그래도 소설로 밥을 먹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좀 사연이 있죠. 아까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그 어렸을 때의 그런 내 해명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고통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친구도 별로 없었고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게 사람관계가 좀 쉽지도 않고 그 계집 아이들끼리의 왜 그 무리를 만들어서 막 같이 몰려다니면 즐겁고 막 이런 그거를 잘 못했어요. 유일한 친구가 책이었고 책을 책벌레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고 저희 엄마 아버지가 교직 계시면서 그 벽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어디냐면 강릉에서 그 동해 가는데 그 신곡이라고 아시죠? 신곡하는 거기 왜 그 저기 헌화로 네 바닷길인가 뭐 하여튼 그 거기에 부채 바닷길 거기에 신곡리에 엄마 아버지가 두 분이 그 자원에서 선생님으로 가셨어요. 전교생이 63명이고 저희 학년에는 11명 있고 선생님이 딱 두 분이 엄마 한 명, 아버지 한 명. 그래서 1, 2, 3학년은 엄마가 담임이었고요. 4학년 때 아버지가 담임이었고 5학년 때 제가 강릉으로 다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시기가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고 엄마가 어쨌든 관사가 바로 거기 가보시면은 알 텐데 그 무슨 장애인 공두리 야영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학교였어요. 신곡군교, 정동국민학교 신곡군교고 그래서 그때 한 5년을 살았던 게 저는 제 신성 정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강원도 출신들은 사실 되게 행복한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그 초록과 파랑의 안정감 같은 것들이 정서에 이렇게 좀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이 조금 촉촉한 게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드라이하거나 막 이렇게 좀 사납지 않고 사람들이 만나보면은 밑에 깔려있는 정서는 저는 초록과 파랑의 정서, 숲과 산과 바다의 정서, 호수의 정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5년 되게 행복했습니다. 진짜 자연 속에서 살았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강릉을 왔는데 갑자기 63명 그 학교를 다니다 3,000 어린이 그때 막 진짜 우리가 또 많이 낳았던 베이비붐 그 세대라서 근데 그때부터도 뭐 그 도시에서 살면서는 되게 외롭기도 하고 막 계속 그 불안이 계속 컸던 것 같아요.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문학을 글쓰기를 한다는 생각을 뭐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못했었는데 그 강릉은 또 뭐 나름 예명을 가지고 해서 예, 그래서 백일장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엄마 아버지가 그 신곡 있을 때 그러니까 너무 그 문화적인 것에서 소외될까봐 이제 거기는 지금이야 뭐 뻥 뚫리고 뭐 난리지만 그때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심리를 정동에서 왜 그 성크루즈 있는 그 해면제로 제를 넘어서 봉화라는 마을을 지나서 심리길을 걸어갔어요. 저희가 들어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 저 7살 동생 4살짜리 업고 이제 막 그 지름길을 걸어가지고 근데 그 지름길을 제가 기억을 빨간 지름기 막 이렇게 발을 뗄 때마다 그 얘기를 어제 썼더니 그 지질학자인 분이 그게 이제 뭐지 구석기 시대의 증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하셔서 아니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그 지역이 구석기 시대에 어쨌든 사람들이 살았던 그리고 그 지질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사실인데 그래도 엄마 아버지는 그 문화적으로 소외될까봐 계속 책을 사주셨어요. 네, 그리고 소년 잡지 있었잖아요. 소년 중앙 어깨동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저랑 남동생 둘인데 저는 그렇게 책을 좋아했고 남동생은 그렇게 만화를 좋아했어요. 근데 남동생은 영국 영화과를 가서 결국 영화를 한다고 시나리오를 쓴다고 영국 영화과를 갔는데 영화는 문학과 달리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포기하고 지금은 계속 작가가 됐습니다. 문학동네로 그 청소년 소설로 데뷔를 해서 청소년 문학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문자에 친구는 영상 그런 그림에 이렇게 좀 꽂혔던 게 달라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 지나서 와보니까 이렇게 막 갑자기 백일장이나 이런 데 학교 선수로 뽑혀나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또 뭐 방공글짓기 뭐 이렇게 세금을 잘 내자 이거 되게 많았어요. 관제 글짓기 제가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 이걸 아무튼 세금을 잘 내자 딱 던져주면 세금을 잘 내게 방공글짓기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라면 박스 하나 지금도 이제 그 전상 목사님은 산을 나중에 걷어놓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아직도 엄마가 가지고 계시고 그 방공글짓기에서 대상 받고 그래서 정말 서울에 와가지고 상 받고 그랬었거든요. 장관은 관제글짓기를 굉장히 권력력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그거를 보면서 너는 백일장 나가도 되겠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뭐 율곡제, 저희는 성문제, 그리고 춘천에 와서도 그 대회가 있었어요. 예능 대회. 저희만 글쓰기 대회만 있는 게 아니고 작곡, 실기 대회. 그래서 다 전 분야의 그림 그리는 친구들, 음악하는, 작곡하는 친구들 다 같이 와서 춘천에 와서 정말 무슨 도시 보듯이 했던 기억도 나고 어렸을 때 그래도 그 불안정했던 이중적인 생활 하나는 모범이고 하나는 내 속에 굉장히 그 불안과 우울을 갖고 있는 그 속에서도 어쨌든 문학이라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이중생활을 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문학을 해야겠다 하는 계기가 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신상이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제목도 잡지가 거기 이제 신승만 선생님이라고 거기 출신의 정선에 지금 퇴직하고 정선가 계시는데 그 시인이 저희 그 문학반 담당 선생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문학반 회장이었는데 그래서 그 첫날 되게 기억이 나는 게 반 바뀌고 이래가지고 청소하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불렀다 그래서 병실로 내려가니까 그 전에 썼던 이 교지가 전에 발표한 만들어진 교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내면서 거기에 제가 짧은 소설 같지 않은 하여튼 개발하는 거를 하나 써서 냈는데 이걸 너가 썼냐?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저는 그 이전에는 책을 봐도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계의 고전 이런 거에 그런 걸 권장했던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맨날
좀 있어 보이게 도스토옙스키 아니면 이런 것만 이렇게 막 열심히 했으면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물론 좋은 책들이었지만 읽고 다니다가 선생님이 이문열 아니야, 응? 노선태 아니야, 전상국 아니야 진짜, 그 이청준 아니야 이러면서 그 시절에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현대 한국 문학 작가들을 소개를 해주신 분부터 책도 빌려주고 제가 그 이문열 선생님의 그의 겨울을 그때 받았는데 제가 안 돌려드리고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천에 이문열 선생님 댁에 갔을 때 그 사인 받았어요. 그걸 받았는데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근데 제가 이렇게 표지가 뜯어져서 그걸 테이프로 붙였는데 그러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왜 붙였냐고 그래서 아니 나는 그냥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좀 한국 문학을 처음 보고 있대. 그래서 이제 비로소 질풍노도의 시기가 사춘기가 확 와버렸어요. 문학과 함께. 그래서 그 이전까지 했던 모범생 코스프레를 벗어던지 단장단 출마 안 하고 그러고 소설을 쓴네 문학은 내가 공메달 주고 싶어서 좋을 나무다 이러면서 주로 그 또 비슷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강릉여고에 갑자기 무슨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그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출신들이 번역가도 지금 베르베르 번역하는 전미연이 얼마 전에 이렇게 대빵빵하게 신문에 났던데 그 친구가 저희 동기거든요. 서울대 졸업하고 난 그 친구가 무슨 되게 현실적인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이런 거를 하면 잘할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 베르베르 전속 작가, 전속 번역가를 그 친구도 있고 그 무협 소설을 쓰는 무협지를 써서 굉장히 큰 돈과 그 분야에서 또 장르 쪽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진산이라는 그 친구는 이제 저희 같이 5년 그 문학회도 같이 했었는데 뭐 황채숙 씨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그때. 근데 이제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또 모였으니까 같이 이제 막 방황을 아주 신이 나서 문학을 핑계로 해서 저희 강릉여고 뒷문으로 이렇게 나가면 용지각 지나서 쭉 가면 그 성정 바닷가 솔솔 지나서 경포 나오고 여기 가서 그 머리 풀고 바람을 맞으면서 솔솔 해치고 가서 그 바닷가에 앉아갖고 지금은 처음처럼이 된 병을 소주를 마시면서 문학과 인생을 얘기하고 우리는 문학을 할 것이야 이러면서 그랬던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재밌었어. 어쨌든 뭔가 나를 해방시켰던 것 같아. 그런 안 그러면 그냥 이 모범생의 시절을 갔을 텐데 좀 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도 많이 부딪혔고 제가 가출을 한 2번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희 때는 제가 88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1988년 88년인데 87년에 또 그 나라가 연주학으로 굉장히 큰 87년 6.29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때를 지나면서 사실 저는 좀 일찍 그 사회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선배들이 와가지고 의식화를 좀 시켜가지고 그 영향으로 시험 보고 가기 직전에 저희는 원서 내고 왔다가 다시 가서 시험 보는 한 5년 정도의 그 이상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서를 내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 그 대통령 선거 대선 있고 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몇 번 분열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돼. 근데 그 이후에도 혼란스러워서 뭐 부정선거리 뭐니 뭐 언제나 혼란스러워 사회가 혼란스러웠는데 아버지랑